굵은 빗방울이 거대한 유리창을 미친 듯이 때렸다. 밤에 장막이 내린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번개가 칠 때마다 잿빛 실루엣을 드러냈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강태무의 펜트하우스. 그 거실은 바깥의 폭풍우가 무색할 만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그 위로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들이 그림자처럼 늘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다. 서유진은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스며든 비는 천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갔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 선 남자가 내뿜는 냉기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강태무,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 그는 검은색 실크 가운 차림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빛났을 그의 깊은 눈은 지금은 경멸과 배신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이 바로 유진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증거물이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서유진.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낮고 위협적이었다. 네가 하지 않았다고. 유진은 떨리는 입술을 애써 움직였다. 정말이에요. 태무 씨.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다. 애원이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서류철을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흩어졌다. 유진의 눈에 익숙한 프로젝트 보고서의 표지가 보였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그녀가 진성그룹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밤낮으로 매달렸던 그녀의 모든 열정과 꿈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함정 강태무가 코웃음을 쳤다. 내 개인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돈은 경쟁사인 태화바이오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연구소 서버에서 기밀 데이터를 빼돌린 접속 기록은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건가? 그가 나열하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이었다. 유진은 그것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에요. 전 정말 몰라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시간. 강태무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는 유진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라. 그 시간 동안 넌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건가? 내 믿음을 이용해 진성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고 얼마를 받기로 했지. 내 그 순진한 얼굴값으로는 꽤 비싸게 쳐줬나 보군.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지금 우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지? 그는 허리를 숙여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강제로 들어올려진 얼굴이 그의 얼음장 같은 눈과 마주했다. 난 사람을 믿는 만큼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확실히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어, 진성. 그리고 내 신뢰. 그 두 가지를 모두. 유진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더 이상 사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실 뒤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무야, 그만하거라. 너무 심하지 않으냐? 강인혁이었다. 강태무의 작은아버지이자 진성그룹의 부회장.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인자하고 점잖은 그의 모습은 이 삭막한 상황에서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강인혁은 태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에게 이러는 건 보기 좋지 않다.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자꾸나. 그는 유진에게도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서 연구원. 많이 놀랐겠지.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협박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주게.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 선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강인혁 부회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라면 이 상황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회장님. 정말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제발 태무 씨를 설득해 주세요. 그녀는 간절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강태무의 등 뒤에서 강인혁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그가 바로 이 모든 함정을 설계한 장본인이었다. 서유진은 프로젝트의 핵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비자금 흐름과 비인간적인 실험의 실체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를 제거하는 동시에 조카인 강태무에게는 배신의 상처를 안겨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절호의 기회였다. 강인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태무야, 들었지? 끝까지 부인하는구나. 나도 서 연구원을 아끼지만 이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해. 이대로 덮어준다면 우리 진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강태무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다. 작은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강태무는 유진을 붙잡았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집사를 향해 고갯짓했다. 김 집사, 저 여자의 짐을 모두 싸서 내보내. 이 집안에 저 여자의 흔적은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마. 도련님, 오랫동안 강씨 집안을 모셔온 늙은 집사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망설였다. 유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무의 서슬 퍼런 기세에 감히 반대할 수는 없었다. 당장 호령과 같은 외침에 집사는 황급히 몸을 움직였다. 유진은 망연자실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경력,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에 젖은 몸이 천근만은 무거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문득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진성그룹의 신기술 발표회, 연구 성과를 발표하던 당찬 신입 연구원 서유진에게 첫눈에 반했던 강태무.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유진 씨의 빛나는 재능과 열정이 진성의 미래를 이끌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그 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일과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손에 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유진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결심이 서렸다. 그녀는 아직 그에게 말하지 않은 마지막 비밀을 떠올렸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 그와 그녀의 아이. 이 순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남자에게 아버지가 될 자격은 없었다. 경멸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다. 그래, 이 아이는 나 혼자 지킬 거야. 그녀는 아랫배를 감싸 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꼿꼿이 허리를 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더 이상 떨림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강태무 씨, 언젠가 당신은 오늘을,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를 돌아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결코 쓰러지지는 않았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폭풍우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강태무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 여자야말로 후회해야 할 장본인이 아닌가. 그는 애써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외면했다. 강인혁이 다시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마음이 아프겠지. 하지만 잘한 결정이다. 진성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밖으로 나온 유진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김 집사가 짐가방 하나를 들고 따라 나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짐가방을 받아들고 거대한 저택의 철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묵직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낡은 짐가방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서늘한 복수심뿐이었다. 유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떠나온 화려한 저택을 돌아보았다. 저택의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에 집중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빗줄기를 뚫고 비틀거리며 그러나 단호하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서울의 밤은 서유진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한 잔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가진 돈을 털어 남쪽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야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낯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찬란한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째로 지워야만 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묵호였다.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잠시 들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언덕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낡은 집들. 화려했던 서울의 삶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이곳이라면 강태무의 그림자도 진성의 추격도 닿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유진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낡은 다세대 주택에 옥탑방을 구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방이었다. 얇은 벽 너머로는 파도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고 낡은 창문 틈으로는 겨울의 칼바람이 여과 없이 스며들었다. 그녀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누리던 삶을 생각하면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었지만 유진에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임신 초기의 입덧은 혹독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그녀는 며칠이고 위액을 개워내며 신음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억지로 음식을 삼켰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가져온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당장 생계가 막막했다. 수석연구원이었던 그녀의 화려한 이력서는 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녀는 신분을 숨겨야 했기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다. 유진은 가지고 있던 노트북과 전공 지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동네 전파상에 걸린 컴퓨터, 가전제품 수리라는 낡은 문구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주인 영감은 배가 불러오는 젊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듯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냈다. 유진은 말없이 망가져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노트북을 가리켰다. 사장님, 저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고치면 수리비의 절반만 저에게 주세요. 못 고치면 돈은 안 받겠습니다. 주인 영감은 반신반의하며 허락했다. 유진은 능숙한 솜씨로 노트북을 분해하고 회로를 살폈다. 복잡한 메인보드의 구조가 그녀의 눈에는 마치 송음처럼 환히 보였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던 노트북에서 경쾌한 부팅금이 울려 퍼졌다. 주인 영감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날 이후 유진은 동네 해결사가 되었다. 망가진 텔레비전, 오래된 라디오, 고장난 컴퓨터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뛰어난 두뇌를 이용해 부품의 원리를 파악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수리 방법을 찾아냈다. 밤에는 낡은 옥탑방 책상에 앉아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명쾌했고 아이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용품을 하나씩 사 모았다. 낡은 헌옷 가게에서 아기 옷을 고르고 뜨개질을 배워 작은 손싸개와 발싸개를 만들었다. 그녀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그럴수록 그녀의 삶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강태무에 대한 생각은 증오와 그리움 사이를 오갔지만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때면 모든 상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아이에게는 오직 자신뿐이었다. 10달의 시간이 흘러 예정일이 가까워진 어느 겨울밤 극심한 진통이 찾아왔다. 유진은 혼자였다. 그녀는 미리 싸두었던 출산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주인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놀란 할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의사와 간호사의 외침 속에서 유진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떠올리며 비명을 질렀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의 정점에서 그녀는 강태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를 저주했고 동시에 그리워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순간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아들이에요. 산모님, 아주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핏덩기인 채로 꼼지락거리는 작은 생명체를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아가, 나야가. 그녀는 아이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기적처럼 울음을 그쳤다. 유진은 아이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다. 총명할 민민,
중얼준 준. 이 험한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녀의 모든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다. 서민준. 아이는 온전히 그녀의 성을 따랐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갔다.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유진은 민준이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낮에는 수리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다. 민준이는 엄마를 닮아 영리했고 또래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 배웠다. 작고 낡은 옥탑방은 민준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것만으로도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2살이 될 무렵부터 유진은 아들에게서 아주 사소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유진이 잠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이 방 안에서 놀던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끼던 딸랑이가 저 높은 선반 위로 굴러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유진이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선반 위에 있던 딸랑이가 아주 천천히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민준이의 앞에 툭 떨어졌다.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이 불 만한 곳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 선반이 기울어져서 떨어졌겠거니 하고 몇 달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유진이 무거운 부품 상자를 들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손에 힘이 빠져 상자를 놓치려는 순간 뒤에서 아장아장 따라오던 민준이가 엄마 조심하고 외쳤다. 그 순간 유진은 상자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상자 밑을 살짝 받쳐주는 듯한 느낌. 덕분에 그녀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상자를 옮길 수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민준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을 뿐이었다. 과학자로서의 유진의 이성은 그런 현상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착각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다. 유진은 선풍기조차 없는 옥탑방에서 더위에 지쳐 잠든 민준이를 부채질해주고 있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주인 할머니였다. 세댁. 잠깐 나 좀 보세. 유진이 문을 열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 안을 힐끔거렸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이상한 소리 못 들었나? 아까부터 세댁방 천장에서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말이야.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구슬요 아니요. 민준이는 지금 자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과 할머니의 눈앞에서 잠든 민준이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작은 구슬, 장난감들이 하나둘씩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행성의 궤도를 돌듯 민준이의 주위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맴돌았다. 작게 반짝이는 구슬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 같았다. 집주인 할머니는 어머나 세상에 하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이었다. 잠든 아들은 평온한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주위에서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인간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유전자 지도를 재설계하던 금단의 연구.
그녀는 그 프로젝트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경고하며 중단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강인혁을 비롯한 경영진은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다. 설마 그때 내가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그 시기에 연구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아들 민준이에게 이런 특별한 힘이 생긴 것은 아닐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들에게 나타난 이 미스터리한 능력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숨기려 했던 위험한 비밀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특히 진성그룹의 귀에 들어간다면, 민준이의 삶은 송두리째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민준이를 연구 샘플로 취급하려 들 것이다. 유진은 집주인 할머니를 겨우 진정시켜 돌려보낸 뒤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여전히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떠다니는 구슬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비밀은 이제 하나가 아니었다. 아들의 존재, 그리고 아들이 가진 미지의 힘. 그녀는 이 두 가지 비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했다. 5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그 밤의 다짐이 다시금 심장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보호해야 한다.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이 아이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다. 언젠가 닥쳐올 위협에 맞서기 위해 그녀는 더 강해져야만 했다. 그날 이후 2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서유진의 삶은 조용한 바다처럼 잔잔한 궤도에 올랐다. 그녀의 작은 수리점 겸 공구방은 무코의 맥가이버라는 애정 어린 별명과 함께 동네 명물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5살이 된 아들 서민준의 평범한 엄마로, 성실한 동네 이웃으로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존재를 이 작은 도시에 녹여냈다. 그러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그녀의 경계심은 단 한순간도 무뎌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의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아들의 특별한 능력은 마치 숨은 그림처럼 일상 곳곳에 묻어 있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책을 꺼내오거나, 넘어진 자신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주변의 물건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일들. 그 힘은 대부분 민준이의 선한 의지와 연결되어 발현되었기에 유진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아직 통제되지 않는 힘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음 다스리기 놀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숫자를 거꾸로 세게 하거나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촛불을 끈다고 상상하게 했다. 유진은 자신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 아들이 감정과 이성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깨닫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준이는 엄마와의 놀이를 좋아했고 영리한 아이답게 곧잘 따라왔다. 덕분에 지난 2년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통제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민준이가 동네 작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유진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사건은 맑고 화창한 어느 가을날 오후에 터졌다. 유치원 아이들은 모두 놀이터로 나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민준이는 혼자 구석진 모래밭에 앉아 새로 선물 받은 파란색 미니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것은 유진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장난 부품들을 조립해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난감이었다. 그때 유치원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짓궂기로 소문난 남자아이 동훈이가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동훈이는 민준이의 손에 들린 미니카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야, 서민준, 그거 멋진데 나 한 번만 갖고 놀자.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미니카를 품에 꼭 안았다.
안 돼. 이건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 동훈이는 민준이의 거절에 기분이 상했다. 그는 민준이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힘으로 빼앗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치사하긴 잠깐만 보는 건데 어때서? 동훈이는 거친 손길로 미니카를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민준이를 세게 밀쳤다. 균형을 잃은 민준이는 뒤로 넘어지며 모래밭에 손바닥을 찧었다. 작은 손바닥에서 금세 빨간 피가 배어나왔다.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소중한 장난감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서러움과 동훈이의 난폭한 행동에 대한 억울함이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돌려줘. 내 자동차 돌려줘. 하지만 동훈이는 미니카를 높이 쳐들고 약을 올렸다. 싫은데 이제 이건 내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이의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아이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슬픔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다. 놀이터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을 느낀 것은 미끄럼틀 꼭대기에 있던 아이들이었다. 갑자기 미끄럼틀이 이유 없이 삐걱거리며 작게 흔들렸다. 그네에 앉아있던 아이는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도 그네가 저절로 앞뒤로 세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오는 사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모래밭에서는 더욱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민준이 주변의 모래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더니 작은 후오리를 일으키며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하으악, 이게 뭐야? 주변의 아이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동훈이도 눈앞의 광경에 놀라 잠시 멈칫했다. 그는 민준이를 노려보았다. 울먹이는 민준이의 눈동자는 평소와 달랐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자동차 돌려줘. 민준이의 작은 읊조림은 명령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동훈이의 손에 들려있던 파란색 미니카가 갑자기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미니카는 동훈이의 소나기를 벗어나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아, 동훈이는 손에 전기가 오른 듯 화들짝 놀라며 미니카를 놓쳤다. 공중에 뜬 미니카는 잠시 허공에 머무는가 싶더니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민준이의 발 앞에 부드럽게 착지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민준이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동훈이가 들고 있던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양동이와 모종삽이 공중으로 휙 솟아올랐다. 그것들은 놀이터 상공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저 멀리 있는 철망담장을 향해 총알처럼 날아가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양동이는 찌그러졌고 모종삽은 두 동강이 났다. 그제야 놀이터의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겁에 질린 동훈이를 부축하고 다른 아이들을 실내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민준이는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다.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자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달은 아이의 얼굴에 두려움이 번졌다. 그는 자기가 무서웠다. 유진은 유치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가 늘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유치원으로 달려갔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고 교실 안은 엉망이었다. 몇몇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그 혼란 속에서 혼자 교실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어깨를 떨고 있었다. 원장 선생님이 유진을 따로 원장실로 불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유진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제가 교직 생활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습니다. 물론 아이들끼리의 다툼이야 흔한 일이지만 물건들이 저절로 날아다녔다는 다른 아이들의 말이 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가 특별한 아이인 것 같다고 어쩌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애둘러 말했다. 괴물이나 이상한 아이라는 말 대신 특별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 안에 담긴 배척의 의미를 유진이 모를 리 없었다. 유진은 끓어오르는 공포를 누르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예민해진 것 같다고. 자신이 더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원장실을 나와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의 품에 안기자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는 민준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유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유진은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옥탑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약상자를 꺼내 민준이에 까진 손바닥을 치료해 주었다. 빨간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민준이가 몸을 움찔했지만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자 유진은 아들과 눈을 맞추며 조용히 물었다. 민준아, 유치원에서 많이 속상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들을 추궁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따뜻하게 말했다. 엄마도 어릴 때 아주 아끼는 인형을 친구가 빼앗아가서 엄청 화가 나고 슬펐던 적이 있어. 민준이도 그랬구나. 소중한 자동차를 빼앗길 것 같아서 많이 무섭고 화가 났구나. 엄마의 말에 민준이는 결국 와락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다. 내가 안 그랬어요. 근데 장난감들이 막 혼자서 무서웠어요. 엄마, 유진은 아들을 더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들 마음 다 알아.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날 밤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유진은 밤을 샜다. 사랑스러운 아들의 얼굴 위로 5년 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데이터들이 중첩되어 떠올랐다. 인간의 뇌파가 특정 감정 상태에서 물리적 에너지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가설. 그녀가 미친 소리라며 폐기했던 바로 그 가설이었다. 그 가설이 지금 그녀의 아들을 통해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은 민준이의 일부였다.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만 해서는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폭발하고 말 것이다. 가르쳐야 한다. 아들이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침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아들을 지키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줄 유일한 길이었다. 유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아들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그녀는 책상으로 가낡은 노트북을 켰다. 뇌과학, 심리학, 양자역학.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아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서민준만을 위한 교육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모자의 조용하고도 필사적인 전쟁의 서막이었다. 시간은 패자에게는 상처를 남기지만 승자에게는 권력을 안겨준다. 서유진이 북호의 작은 옥탑방에서 아들을 키우며 세상과 단절된 5년을 보내는 동안 서울의 강태무는 진성그룹의 절대 군주로 자리매김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이 지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그는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올랐다. 그의 리더십 아래 진성은 바이오, 전자, 중공업을 아우르며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혹하지만 유능한 리더라고 불렀다. 그의 얼굴에서는 5년 전의 상처나 고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감정이 거세된 완벽한 경영 기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비서실장조차도 완벽한 통제에 있는 듯 보이는 젊은 회장의 내면에서 어떤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균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진성그룹 본사 50층, 최고 임원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길고 무거운 원목 테이블에 진성의 핵심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태무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기도 하고 그의 고갯짓 하나에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다. 차세대 배터리 사업부의 유럽 시장 진출권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세요. 강태무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담당 사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는 강태무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부드럽지만 모두의 신경을 집중시키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회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강인혁 부회장이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조카인 강태무를 바라보았다. 5년의 세월은 그의 얼굴에 인자함과 연륜을 더해 주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의 야심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리스크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유럽 쪽 라인을 잘 알고 있으니 이 프로젝트는 제게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회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군요. 표면적으로는 회장을 위하는 충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 말의 속뜻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회장의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행위였다. 최근 몇 년간 강인혁은 그룹의 든든한 어른이라는 명분 아래 사내에 자신의 세력을 꾸준히 심어왔다. 그의 사람들은 주요 부서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회장의 권위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잠시 강인혁을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부회장님의 충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제 직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그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단호한 마무리에 강인혁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원래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회의실을 나온 강태무는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의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공간. 최고급 가구와 절제된 예술품으로 꾸며진 그곳은 그의 왕국이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차가운 요새이기도 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회의장에서 보였던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인혁, 어릴 적부터 그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다정한 삼촌이었다. 5년 전 서유진의 배신으로 무너졌을 때도 그의 곁을 지키며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태무는 그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서 서늘한 야심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그의 충언이 달콤한 독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 회의에서의 일은 그 의심에 불을 지폈다. 작은아버지는 더 이상 이인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지금 내 방으로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히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태무의 개인정보팀을 총괄하는 최민호 실장이었다. 그는 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강태무가 가장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태무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 개인적인 지시를 수행해 줘야겠어. 회사 내외 그 누구도, 심지어 내 비서실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네. 최 실장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씀하십시오. 5년 전 기록들을 다시 검토해 주게. 특히 재무 기록과 프로젝트 보고서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것들,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금 흐름, 그런 것들을 찾아내. 최 실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5년 전이라면 서유진 연구원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해였다. 그룹 내에서 그 사건은 금기어처럼 여겨졌다.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강태무는 잠시 망설였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설명하던 그녀의 빛나는 얼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다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비를 맞으며 그를 저주하던 차가운 눈빛까지. 최 실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집무실에는 다시 혼자 남았다. 강태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유진이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 그녀가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커프스 버튼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이니셜 YGO가 섬세하게 새겨진, 그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당신은 오늘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저 버림받은 여자의 악담이라고 치부했었다. 하지만 만약 그 말에 다른 의미가 있었다면. 며칠 후 최 실장이 비밀 보고서를 들고 다시 강태무를 찾아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서유진 연구원의 해고와 함께 공식적으로 폐기 및 기록 봉인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던 연구비는 그 후로도 6개월간 계속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자금의 최종 행방은 유령 회사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세탁되었습니다. 강태무의 미간이 좁혀졌다. 금액은 총 500억 원에 달합니다. 당시 자금 집행을 최종 승인한 것은 강인혁 부회장님이었습니다. 200억 사라진 돈의 액수도 놀라웠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서유진 연구원 휘해에 있던 핵심 연구원 5명은 모두 사건 직후 한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거액의 보너스와 함께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마치 입막음을 위해 흩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최 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유진 연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동료 연구원 김진수, 그는 1년 뒤 설악산에서 등반 중 실족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단순 실족사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태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너무나 완벽했던 증거들, 너무나 시기적절했던 증언, 그리고 너무나 깔끔했던 뒤처리. 이것은 한 연구원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거대한 배후가 기획한 정교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작은 아버지가 있었다. 강태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유진을 제 손으로 내치면서 결국 늑대에게 자기 집 안방을 내어준 꼴이었다. 강인혁은 서유진을 제거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비밀과 비자금을 독차지했고, 동시에 강태무의 눈과 귀를 가려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강태무는 사랑하는 연인을 의심하고 내쫓은 배신자이자 삼촌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였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이었다. 그는 서유진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고 그녀의 진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모진 비바람 속으로 맨몸으로 쫓겨난 그녀는 과연 살아있기나 한 걸까? 강태무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서유진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유진아. 그는 다시 최 실장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실장, 지금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유진 연구원의 행방을 찾아. 대한민국 땅 어디에 있든, 살았든 죽었든 반드시 찾아내.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업 총수의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과거를 향한 그의 추격이 마침내 5년의 시간을 거슬러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무의 명령이 떨어진 후 최민호 실장의 정보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금융 기록, 통신망이 샅샅이 스캔되었다. 하지만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지난 5년간 그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신용카드도, 의료보험도, 그 어떤 공적인 기록도 사용하지 않은 채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최 실장은 발상을 전환했다. 서유진을 직접 쫓는 대신 그녀의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의 목록을 다시 작성했다. 대부분은 강인혁의 감시망 안에 있거나 해외에 흩어져 접근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 프로젝트의 윤리 자문을 맡았던 박선우 박사가 예외였다. 박선우 박사는 5년 전 사건 직후 학계의 만류를 뿌리치고 돌연 은퇴를 선언한 뒤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경고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최 실장의 팀은 며칠간의 잠복과 탐문 끝에 그가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묵회에 칩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묵호라고 보고를 받은 강태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기억하기에 그곳은 서유진의 어머니 고향 근처였다. 희미한 가능성의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앉아서 보고만 받을 수 없었다. 동해안 리조트 개발 부지 시차를 명분으로 일정을 잡아 내일 아침 바로 출발한다. 다음 날 새벽 강태무가 탄 검은색 세단이 동트기 전에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최 실장이 운전석에 앉았고 뒷자리에는 강태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유진을 찾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까? 아니, 그 전에 그녀가 자신을 만나주기는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묵호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 쉴 새 없이 오가는 어선들의 뱃고동 소리,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 강태무의 매끈한 세단은 마치 다른 시공간에서 넘어온 불청객처럼 낯설었다. 박선우 박사의 집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언덕길 중턱에 있었다. 강태무는 최 실장을 차에 대기시키고 혼자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일부러 정장을 벗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몸에 밴 특유의 위압감은 감출 수 없었다. 박 박사와의 만남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노학자는 진성그룹의 치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다. 강태무는 30분 넘게 문 밖에서 끈질기게 그를 설득해야 했다. 박사님, 5년 전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저 역시 속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발, 서유진 연구원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그리고 5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의 눈빛에 박선우 박사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것 역시 많지 않았다. 그 아이, 서 연구원은 내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떠났네.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말 대신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적인 원한보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먼저 생각했던 아이야. 그런 아이를 자네가, 강 회장 자네가 내쳤단 말이야. 노학자의 질책에 강태무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가 남긴 편지에도 행방에 대한 단서는 없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박 박사의 집을 나선 강태무는 무작정 항구 쪽으로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는 정박한 배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어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생선 비린내와 시끄러운 호객 소리가 그의 예민한 신경을 거슬렸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장 한쪽 과일 노점 앞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웬 젊은 엄마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울상이 되어 떼를 쓰고 있었다. 엄마, 자동차 떨어졌어. 강태무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풍경이 흑백으로 변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총천연색으로 들어왔다.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잘라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5년의 세월이 남긴 희미한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틀림없었다. 그의 기억 속의 낙인처럼 새겨진 바로 그 얼굴. 서유진, 강태무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혔다. 환각인가 지난 며칠간 그녀를 너무나 절실하게 찾았기에 마침내 헛것을 보게 된 것인가. 유진은 땅에 떨어진 장난감을 주워주려 허리를 숙였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집요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위압감.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인파 속에 우뚝 서 있는 한 남자와 마주쳤다. 강태무.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황색 오렌지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어떻게 왜 그가 여기에 지난 5년간 악몽 속에서나 나타나던 그가 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인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하지만 그 사이에는 온연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증오와 그리움, 분노와 연민,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감정의 경류가 두 사람을 덮쳤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다. 도망쳐야 해. 민준이를 데리고.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강태무의 시선이 그녀의 옆으로 옮겨갔다.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강태무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을 경계하며 올려다보는 크고 검은 눈동자, 오똑한 코, 꾹 담은 입술. 그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거울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들이라고. 서유진에게 아들이 나를 떠난 후에 낳은 아이인가, 아니면 터질 듯한 심장과 함께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보고야 말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엄마의 동요에 불안해진 민준이는 다시 바닥을 가리켰다. 아까 떨어뜨렸던 파란색 미니카가 생선가게의 지저분한 진열대 밑 깊숙한 곳으로 굴러 들어가 있었다. 아이의 작은 팔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내 자동차. 민준이가 울먹이며 진열대 밑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아이의 눈이 간절함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 찰나였다. 진열대 밑 어둠 속에서 파란색 미니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끌려 나오듯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다. 그것은 주변의 소음과 움직임에 섞여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 띄지 않을 법한 아주 작고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던 강태무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방금 저건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민준이는 어느새 발치로 굴러나온 미니카를 행복하게 집어들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유진은 보았다. 강태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극도의 충격과 의혹을. 그는 분명히 보았다.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아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아들의 비밀까지 들키고 말았다. 민준아, 가자. 유진은 굴러다니는 오렌지도 장바구니도 내팽개친 채 아들의 손을 낚아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지옥에서 도망치듯. 필사적으로. 잠깐. 서유진 거기서. 정신을 차린 강태무가 뒤늦게 소리치며 그녀를 쫓았지만 유진은 미로 같은 시장 골목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강태무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 완벽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신을 똑 닮은 아이, 그리고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장난감. 그 두 가지 사실이 하나의 끔찍한 가설로 연결되는 순간 강태무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 그가 애써 외면했던, 강인혁이 숨기려 했던 그 끔찍한 진실의 편린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것이었다. 서유진은 심장이 터져라 뛰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가파른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간 그녀는 옥탑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자마자 빗장을 걸었다. 아들 민준이는 엄마의 다급한 행동에 겁을 먹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엄마, 왜 그래?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유진은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붉은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었다. 강태무. 그가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 5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녀를 찾아낸 것일까? 그리고 그는 보았다. 민준이의 얼굴과 민준이의 능력을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민준아, 지금부터 엄마랑 숨바꼭질 놀이 할 거야. 아주 중요한 놀이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할 수 있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아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으로 달려갔다. 옷장 맨 아래 칸. 낡은 담요 밑에는 그녀가 지난 5년간 만약을 위해 준비해둔 비상용 배낭이 있었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가짜 신분증, 비상약,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작은 간식거리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가방을 쓸 날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의 만약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묵후왕 어시장에 남겨진 강태무는 초회 실장에게 거의 포효하듯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 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모든 길목을 막아 경찰의 협조를 구하고 CCTV를 전부 확인해. 여자와 5살짜리 아이야. 하늘로 솟지 않는 이상 이 작은 동네에서 사라질 수는 없어. 그의 이성을 잃은 모습에 최 실장은 당황했지만 즉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강태무는 세단 뒷좌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유진의 겁에 질린 얼굴, 자신을 똑 닮은 아이의 놀란 눈, 그리고 허공을 미끄러지던 장난감. 세 개의 이미지가 그의 뇌리에서 뒤섞이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녀를 몰아붙이지 말았어야 했다. 조용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그러나 강태무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은 그가 모르는 또 다른 포식자를 자극하고 말았다. 서울 진성그룹 본사 부회장실. 강인혁은 방금 전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올라온 보고를 받았다. 강태무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비밀리에 묵호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한 여자와 아이를 찾기 위해 지역 경찰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묵호. 강인혁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곳은 5년 전 은퇴한 박선우 박사가 있는 곳이었다. 강태무가 왜 갑자기 5년 전에 망령을 쫓기 시작한 것일까? 그는 즉시 자신의 직속 해킹팀에게 묵호 지역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의 모니터에 어시장의 혼란이 담긴 영상 파일이 떠올랐다. 영상 속에서 강태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 인파 속으로 황급히 사라지는 한 여인과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해커가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고 다른 각도의 CCTV에서 그들의 얼굴을 포착해냈다. 모니터 화면 가득 서유진과 서민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강인혁은 숨을 멈췄다. 서유진,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총명함이 남아있는 저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인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태무를 닮아서가 아니었다. 아이의 나이가 문제였다. 5살, 그가 서유진을 내쫓았을 때 그녀의 뱃속에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인간의 잠재력을 강제로 각성시키는 금단의 실험. 수많은 실패와 부작용 끝에 폐기했던 프로젝트. 하지만 만약 그 프로젝트가 단 하나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서유진의 몸을 통해 그 유전 정보가 태아에게 전달되어 완벽한 결과물이 태어났다면 강인혁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민준이를 조카의 숨겨진 아들로 보지 않았다. 인류의 진화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무기. 자신의 야망을 완성시켜줄 절대적인 열쇠로 보았다. 돈과 권력, 그 모든 것을 손에 넣고도 채워지지 않던 마지막 조각. 그는 그 아이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다. 김 실장, 강인혁이 인터컴으로
그의 비밀 조직 책임자를 불렀다. 김 실장이라 불리는 남자는 강인혁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였다. 지금 즉시 알파팀을 무코로 투입하게. 목표는 5살 남자아이. 이름은 서민준. 아이는 생포하고. 어미는 상황에 따라 처리해. 단,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돼. 강태무의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용히.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날 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무코 인근 야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전원 흑색 특수전투복 차림의 5인조 팀이었다. 그들은 전직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강인혁의 사병, 알파팀이었다. 리더인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흩어져 유진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유진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피며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무의 사람들이 동네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감시는 어설펐다. 진짜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감시망을 뚫고 야간 버스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공기의 흐름이 달랐다. 평범한 경찰이나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건물 지붕 위로 스치는 희미한 그림자. 옆 건물 옥상에서 아주 작게 반짝인 금속성 빛. 그것은 훈련된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포위할 때의 움직임이었다. 강태무의 사람들이 아니야.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이야. 직감적으로 강인혁의 존재를 떠올린 유진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없었다. 민준아, 꽉 잡아.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반대편 창문을 열었다. 옥탑방 창문 밖은 바로 옆 건물의 지붕과 맞닿아 있었다. 아슬아슬한 거리였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옆 건물 지붕에 착지한 순간 등 뒤에서 그녀가 있던 옥탑방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놓쳤다 B팀. C팀 목표물이 서쪽 골목으로 도주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냉정한 목소리들. 그들은 이미 모든 퇴로를 예상하고 있었다. 유진은 민준이를 끌어안고 낡은 건물들의 지붕 위를 필사적으로 달렸다. 무코의 밤은 복잡한 골목과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였다. 지난 5년간 발이 닳도록 돌아다닌 그녀에게 익숙한 바로 그 미로였다. 그녀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뒤에서는 군화발 소리가 무섭게 따라붙었다. 그녀는 미리 봐두었던 길로 접어들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담벼락에 무너진 구멍을 통해 옆 골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였다. 하지만 그들이 한 수 위였다. 구멍을 빠져나간 순간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거기까지다. 서유진 씨, 김 실장이었다. 그의 눈은 감정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도 다른 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다. 김 실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목표는 유진의 품에 안겨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준이었다. 아이는 순순히 넘기는 게 좋을 거다. 그럼 고통 없이 보내주지. 유진은 아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 절망과 함께 도끼가 서렸다. 내 아들한테서 손 떼. 이 악마들아, 바로 그때였다. 엄마의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낀 민준이의 몸에서 다시 한번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아이는 엄마를 해치려는 저 검은 옷의 아저씨들이 너무나 무서웠다. 엄마, 건드리지 마. 아이의 외침과 함께 골목길에 쌓여있던 낡은 연탄재의 더미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라 알파팀 대원들의 얼굴을 덮쳤다. 동시에 옆에 있던 거대한 녹슨 철제 쓰레기통이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저절로 움직이더니
김 실장을 향해 돌진했다. 크! 예상치 못한 공격에 김 실장이 급히 몸을 피했지만 다른 대원들은 검은 연탄재에 시야가 가려진 채 허우적거렸다. 유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들의 힘이 만들어준 단 몇 초의 기회. 그녀는 쓰레기통이 만들어낸 틈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다. 등 뒤에서 분노에 찬 외침과 총알이 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항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폐가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는 어느 부둣가 창고의 그늘 속으로 쓰러졌다.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 포위망은 아직 좁혀오고 있었다. 이 작은 항구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절망의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악마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악마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가 담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자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 목록이 화면을 채웠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단 하나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5년이 지났지만 지옥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바로 그 번호였다. 강태무. 그녀는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적이자 아들의 아버지인 남자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차가운 쇠비린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부둣카페 창고. 서유진은 지쳐 잠든 민준이를 품에 안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대로 있다가는 동이 트기 전에 발각되고 말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5년 만에 처음 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 떠있는 강태무라는 세 글자는 마치 지옥의 문지기 이름처럼 섬뜩했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독사를 품에 안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쫓는 것은 독사보다 더 끔찍한 악마였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독사와 거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제발, 제발 받아. 한편 묵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에 차를 세운 강태무는 타 들어가는 속을 애써 억누르며 최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수색은 성과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번호였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강태무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유진.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슬라이드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 듣는,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강태무 씨.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과 함께 날카로운 이성이 살아있었다. 시간 없어. 내 말 잘 들어. 강태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아이, 민준이 당신 아들이야. 당신이 날 내쫓은 지 8개월 만에 태어났어. 폭탄 선언이었다. 예상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 아들, 그 아이가 정말로 내 아들이라고. 유진은 그의 충격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그 아이, 평범하지 않아. 아까 당신이 본 그대로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영향이야. 내 탓인지 아니면 프로젝트 자체의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민준이는 그 결과물로 태어났어.
아, 뭐라고? 지금 날 쫓는 건 당신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 작은아버지, 강인혁 부회장 사람들이야. 그 인간이 모든 걸 눈치챘어. 민준이를 연구 샘플로 손에 넣으려고 해. 날 죽이고 아이를 빼앗으려는 거라고. 강인혁.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무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다. 당신이 풀어놓은 어설픈 경호원들은 저들의 상대가 안 돼. 오히려 동네를 시끄럽게 해서 내 도주로만 막고 있어. 당장 당신 사람들 전부 철수시켜. 그리고 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냉철한 거래 제안이었다. 아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은 강태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빌 때가 아니었다. 아들이 위험했다.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아들이 자신과 작은아버지가 만든 지옥 속에서 쫓기고 있었다. 오장육부를 태우는 듯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이 모든 비극은 5년 전 자신의 어리석은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그녀를 믿어주었더라면, 그녀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었더라면.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장소는 말할 수 없어. 그쪽에도 스파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당신 사람들부터 물려. 그러면 내가 다시 연락하지.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강태무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이 돌아왔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묵효에 배치된 우리 인원 전원 철수시켜 시 외곽으로 빠져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감시 모드로 전환해. 이 지역에서 움직이는 외부 용병팀을 찾아. 검은 옷에 중무장한 놈들일 거다. 교전은 피하고 위치만 파악해. 최 실장은 회장님의 급작스러운 명령 변화에 의아했지만 묵묵히 따랐다. 강태무의 머리는 F1 경주용 자동차의 엔진처럼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강인혁의 알파팀, 그들의 전투력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다. 그렇다면 판을 흔들어야 한다. 그는 다른 전화기를 들어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인맥이었다. 청장님, 강태무입니다. 급히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묵후항계 대규모 밀수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무기 밀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구 전체를 즉시 봉쇄하고 모든 선박과 창고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검문을 실시해 주십시오.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날이 셀 때까지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청장은 젊은 회장의 강압적인 요청에 당황했지만 진성그룹과의 관계와 무기 밀매라는 단어에 무게감에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몇 분 후 조용하던 묵후항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해경, 순찰차와 수백 명의 무장 경찰들이 항구로 밀려 들어왔다. 확성기를 든 경찰들이 항구 봉쇄를 외쳤고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어지럽게 수놓았다. 갑작스러운 대혼란, 유진을 쫓던 알파팀은 당황했다. 그들은 불법적인 작전을 수행 중인 그림자 부대였다. 공권력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김 실장은 즉시 팀원들에게 작전 중지와 은신을 명령했다. 바로 그때 강태무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서유진이었다. 해경은 당신 짓이야. 그래, 시간을 벌었어. 이제 당신 위치를 말해.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폐창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10분 뒤에 그리로 가지. 혼자 갈 테니 경계하지 마. 강태무는 전화를 끊고 최 실장을 돌아보았다. 자네는 여기서 대기하며 저놈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해. 나는 아들을 데리러 간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검은 세단이 총알처럼 어둠을 뚫고 해안도로를 질주했다. 그의 심장은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 유진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자신과 작은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분노. 유진이 알려준 폐창고 앞에 차가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가 낡은 철문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녀의 품에는 담요에 쌓인 작은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강태무는 차에서 내렸다. 유진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가로놓여 있었다. 수많은 말들이 두 사람의 입가에서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사치였다. 강태무는 그녀의 지친 얼굴과 그녀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핏줄, 저 작은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로 알지 못한 채 태어나자마자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목이 메어왔다. 그는 말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연인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이 아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과 손을 잡은 한 남자의 절박한 명령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아이를 고쳐 안고 채 올라탔다. 강태무가 문을 닫는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아들이라는 운명 공동체로 묶인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강태무의 세단이 묵호항의 혼란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뒷좌석에서 잠든 민준이를 꼭 껴안은 차에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태무는 룸미러를 통해 이따금씩 뒤를 힐끔거렸다. 잠든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옆모습. 5년 만의 재회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차는 서울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경기도 외곽의 숲속 깊숙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참을 달리자 거대한 철문이 앞을 막아섰고 강태무가 지문을 인식시키자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의 개인 안전 가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차단된 완벽한 요새였다. 내려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낼 거야.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 민준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유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통유리창으로 된 모던한 건물, 최고급 가구들, 그리고 그림 같은 정원. 5년간 살아온 옥탑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유진에게는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강태무는 어색하게 아이에게 시선을 주었다.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지. 배고프지 않니? 먹고 싶은 거라도. 하지만 민준이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경계심을 풀지 않고 엄마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그 모습을 보는 강태무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5년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는 놓쳐버렸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조차 없었다. 유진은 아이를 진정시킨 뒤 강태무를 차갑게 마주보았다. 이제 어쩔 거죠?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원망보다 앞으로 닥쳐올 전투를 준비하는 전략가의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태무 역시 개인적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다. 방법을 찾아야지. 강인혁을 끌어내릴 방법. 그를 완전히 끝장내서
다시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게 만들 경찰은 소용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법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하고 치명적인 증거.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로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안전가옥의 거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강태무는 최 실장을 통해 진성그룹의 메인 서버와 연결되는 보안 회선을 구축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본격적인 방역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총사령관은 서유진이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능력에 새삼 경탄했다. 그녀는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진성의 시스템을 송금보듯 꿰뚫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R&D 센터의 서버 구조에 대해서는 현직 보안팀장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강인혁 부회장은 교활하지만 오만해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예요. 그는 항상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비밀을 숨기는 버릇이 있었죠. 유진은 스크린에 떠있는 수십 개의 폐기된 프로젝트 목록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이카루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이전에 진행되다 기술적 한계로 중단된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였다. 여기에요.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데이터 아카이브는 용량만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고 지금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서버의 무덤이죠. 강인혁은 분명 이곳 어딘가에 자신의 비자금 장부나 프로메테우스의 숨겨진 연구 일지를 암호화해서 숨겨놨을 거예요. 외부에서처럼 보이는 단순 데이터 손상 파일로 위장해서 그녀의 추리는 정확했다. 강태무가 초회 실장에게 그녀가 지목한 경로를 추적하라고 지시하자 몇 시간 만에 철통 같던 암호화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났다. 그들은 강인혁이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검은 돈의 흐름과 수많은 불법 로비,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끔찍한 진실이 담긴 비밀 파일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파일 안에는 성공작인 코드명 MJ, 민준을 의미하는 이니셜 외에도 실험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피험자들에 대한 끔찍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유진이 지도를 그리면 강태무는 그 지도를 따라 거침없이 징역했다. 강인혁의 자금은 대부분 스위스 비밀 계좌와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자금줄을 막지 않으면 그는 그 돈으로 더 강력한 용병을 고용하거나 우리를 찾기 위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동할 거예요. 강태무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국제 로펌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해당 유령 회사들에 대한 자금 세탁 혐의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진성그룹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비리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인혁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다. 강인혁의 비밀 계좌들은 순식간에 동결되었고 그는 자금 흐름이 막힌 채 고립되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며칠간의 사투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미세하게 변해갔다. 처음의 날 선경계심과 어색함 대신 과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시절에 익숙한 파트너십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서로를 가장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였다. 늦은 밤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던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안쪽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강태무는 잠든 아들의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잠겨 있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널 믿었더라면 너와 우리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유진은 커피잔을 든 채 시선을 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5년 전의 그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과는 모든 게 끝난 뒤에 들을게요. 그녀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과거를 청산할 때가 아니라 미래를 지켜내야 할 때라는 의미였다.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터뜨릴지가 문제예요. 주주총회, 강태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진성그룹의 정기주주총회. 모든 언론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자리. 그날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강인혁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한 남자의 눈빛이자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 아들과 아들의 어머니를 지켜내려는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진은 확보한 데이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할 영상 자료를 만들었고, 강태무는 주총 당일의 보안과 동선을 통제하며 강인혁의 마지막 발악에 대비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안전가옥의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전쟁 같은 시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최강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이제 남은 것은 그 무기를 들고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일뿐이었다. 결전의 날,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진성타워의 컨벤션 홀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투자자,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찼다. 홀의 공기는 거대한 자본의 향방을 결정하는 특유의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팽팽했다. 단상 중앙, 의장 강태무라는 명패 앞에 앉은 그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지난 며칠간의 사투가 무색하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아래 심장은 거친 파도처럼 날뛰고 있었다. 오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강인혁 부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동맹인 이사들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어젯밤 그는 자신의 자금줄이 막히고 계획이 일부 새어 나갔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조카의 미약한 반항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강태무의 미숙한 경영 능력을 공격할 좋은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무를 끌어내리고 진성의 새로운 왕이 될 참이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주총회장 바로 옆에 위치한 비밀 통제실에서 거대한 모니터 월을 주시하고 있었다. 초의 실장이 그녀의 옆을 지켰고, 민준이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가장 안전한 의장실 안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유진은 마이크를 통해 강태무와 연결된 인이어에 속삭였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에요. 당신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태무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그리고 고마워. 주주총회는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었다. 지루한 실적 보고와 사업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인혁이 발언대에 설 차례가 왔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장례를 둘러보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진성을 아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의 연설은 평범한 안건 보고가 아니었다. 그는 작심한 듯 진성그룹이 맞이한 위기를 역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으로 현 회장 강태무의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경영 스타일을 지목했다. 최근 강태무 회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용무로 회사의 자원과 인력을 무단으로 동원하여 무코라는 작은 도시에서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성이라는 거대 함선을 이끄는 선장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강인혁은 미리 매수해둔 기자들을 통해 입수한 묵후항에서 혼란을 지휘하는 강태무의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인혁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쐐기를 박았다. 이에 본인은 진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강태무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지지 세력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고 반대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홀은 순식간에 두 패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강인혁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 강태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인혁을 지나쳐 천천히 발언대로 걸어나갔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부회장님의 날카로운 지적. 잘 들었습니다. 강태무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묵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었습니다. 진성의 몸 안에 숨어 자라던 거대한 암 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한 긴급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통제실의 유진을 향해 인이어에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이야. 유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주총 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전환되었다. 강인혁이 띄웠던 사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실의 시간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강인혁의 유령 회사 계좌에서 수천억의 비자금이 빠져나가는 금융 기록으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낯선 이름과 함께 끔찍한 진실이 폭로되었다.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 기록, 희생자들의 명단, 그리고 강인혁이 직접 실험을 지시하는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 부작용 따위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데.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장내는 경악과 충격으로 물들었다. 강인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은 5년 전 서유진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넘어갔다. 모든 증거가 강인혁의 지시 아래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부 이메일과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연구원 김진수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김 실장과의 통화 녹취록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진수, 그 친구, 입이 너무 가벼워.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나 산에서는 발을 헛디디기 쉽지. 모든 것이 끝났다. 강인혁의 인자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 탐욕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악마의 민낯이 드러났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를 터뜨렸다. 강태무가 준비해둔 보안 요원들이 강인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이성을 잃은 강인혁의 눈에 광기가 벌렸다. 그는 자신의 최후의 패를 떠올렸다. 강태무의 유일한 약점. 그는 연단 아래로 몸을 숨겨 혼란을 틈타 주총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민준이가 있는 의장실이었다. 그의 수하 2명이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보한 요원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의장실로 향했다. 쾅! 문을 부수고 들어선 그의 모습에 최 실장이 앞을 막아섰지만 강인혁이 품속에서 꺼낸 전기 충격기에 쓰러지고 말았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한 강인혁의 입가에 뒤틀린 미소가 걸렸다. 이리 온. 애야, 할아버지랑 재미있는 놀이하러 가자. 그는 민준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끌고 다시 주총 회장으로 향했다. 강태무가 상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옆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인혁이 민준이를 인질로 잡은 차에 등장했다. 그의 손에는
책상에서 집어든 날카로운 금속재 레터 오프너가 들려 있었고 그 칼날이 민준이의 작은 목을 겨누고 있었다. 모두 멈춰 다가오면 이 아이의 목을 그어버리겠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었다. 통제실에서 이 광경을 본 유진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통제실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강태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작은 아버지,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와서 원하는 게 뭐가 있겠나. 강인혁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내 놈이 가진 모든 걸 빼앗을 수 없다면 내 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눈앞에서 부셔주마. 그는 칼날에 힘을 주었다.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의 겁에 질린 얼굴, 문가에서 절규하며 달려오는 엄마의 모습,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아이의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괜찮아. 민준아, 화가 나고 무서울 땐 마음속으로 가장 차가운 얼음을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민준이는 울음을 참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목에 닿은 차갑고 무서운 칼날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 순간 강인혁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에 들린 레터 오프너가 갑자기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워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본능적으로 칼을 놓치는 찰나 연단 위에 있던 묵직한 의장봉이 허공으로 떠오르더니 총알처럼 나라가 민준이를 붙잡고 있는 그의 손목을 세게 후려쳤다. 컥!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강인혁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강태무는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그는 민준이를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강인혁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안 요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진 강인혁을 제압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상황이 끝나자 단상 위로 유진이 달려와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강태무는 떨고 있는 두 사람을 자신의 큰 몸으로 감싸 안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주총회장 한복판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서 있었다.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하나의 가족으로 진성그룹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진성타워의 심판이라 불린 그날의 영상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인혁 부회장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이어진 검찰 수사를 통해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끔찍한 범죄들이 백일에 드러났다.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강태무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혼돈의 중심에 서서 도망치거나 변명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정면으로 떠안았다. 그는 즉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과오와 가문의 치부를 남김없이 고백했다. 그리고 진성그룹의 완전한 쇄신을 약속했다. 그의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에 등을 돌릴 것 같았던 여론은 오히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 후 몇 달간 진성은 거대한 외과 수술을 받았다. 강인혁의 라인에 있던 모든 부패한 임원들이 해고되었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들은 영구적으로 폐기되었다. 강태무는 강인혁이 빼돌렸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을 전액 환수하여 프로젝트의 희생자들을 위한 피해보상 재단을 설립했다. 또한 서유진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최고의 로펌을 선임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진성그룹은 강태무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하기만 한 군주가 아니었다. 뼈아픈 실수를 통해
그는 책임감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전쟁은 회사 바깥에 있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자신의 죄를 씻는 길고 긴 싸움. 사건 이후 그는 유진과 민준이를 그가 가진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옮겼다. 서울 외곽, 넓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숲속의 저택이었다. 화려하기만 했던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울리는 집비라는 이름에 더 가까운 곳이었다. 강태무는 공식적으로 서민준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했다.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이 되었다. 그는 지난 5년간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던 민준이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유진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무의 모든 배려와 지원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아들 민준이를 위한 것일 뿐. 그를 향한 마음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가웠다. 그녀는 그와 한 집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결코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저택의 테라스에 마주 앉았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보다 더 서늘했다. 강태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깊은 참회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평생 당신과 우리 아들에게 속죄하며 살고 싶어. 아버지로서,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로서 옆에 있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유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호수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5년 동안 굳게 얼어붙어 있던 증오의 빙하가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변해버린 강태무의 모습을 보았다. 아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모습,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밤을 새워 일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대할 때마다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그녀는 깨달았다. 증오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용서하는 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는 무뎌져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민준이 아빠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좋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막지는 않겠어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강태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구원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이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비밀의 대상이 아니었다. 유진과 강태무는 아이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주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유진은 엄마이자 스승으로서 아이가 자신의 힘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쳤다. 강태무는 아빠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진성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아이를 위한 안전한 훈련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다. 민준이의 염력은 더 이상 감정의 폭발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손을 대지 않고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거나
엄마가 요리할 때 공중에 뜬 그릇을 옮겨주는 등 그의 능력은 가족의 일상에 즐거운 활력소가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민준이의 6번째 생일날, 저택의 푸른 잔디밭 위에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 위에는 석 개의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준아, 소원 빌고 촛불 끄자. 유진의 말에 민준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아이가 눈을 뜨자 촛불의 심지들이 저절로 스르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촛불을 켠 것이었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자신의 입으로 힘껏 촛불을 불어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무와 서유진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미소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엮인 따뜻한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다. 상처는 아물었고 절망의 땅 위에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강태무, 서유진, 그리고 강민준. 세 사람은 함께 서서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